안녕하세요. 주식시바론 권미란입니다. 금리는 아직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고 물가가 올라가면서 생활비도 높아집니다. 임금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게 되면서 고통은 어쩌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겠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다면서 주택시장 침체에 대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 초저금리에서 중금리로 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정말 잘 적응하고 살아남아야 하겠는데요. 월가에서는 아직은 각국이 금리 인상기의 초입 국면에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부동산 침체가 앞으로 2년간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전 세계적인 주택시장의 침체가 2024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2%의 물가 목표치까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4%의 금리로도 부족할 수 있다는 이런 전망도 조금씩 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번 9월 FOMC에서 1%포인트의 금리 인상 가능성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물가 상승 고착화를 막기 위해서는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간밤에 물가 지표가 또 확인되면서 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심화를 해볼지 주식심화론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다시 시작되는 FOMC 게임,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전에 저희 심화론에서 하반기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주셨는데 하반기 증시 정말 어렵습니다. 9월 FOMC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네, 기정사실이 거의 된 거, 그냥 거의 90%, 95% 이상은 자이언트 스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추석 전에 이렇게 좀 흐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한 80% 정도 되지 않겠어? 그래도 한 20~30%는 빅스텝 정도를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때도 제가 이제 뭐 다른 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뭐 시장은 이미 자이언트 스텝을 다 염두에 두고 방향을 잡고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CPI 지수가 뭐 그렇게 크게 솔직히 반영이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좀 많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좀 했던 게 살짝 뭐 수치상으로는 0.2 정도 차이밖에 안 낸다고는 하지만 상당한 이제 충격을 줬는데 그 간밤 발표된 CPI와 미증시의 이제 결과를 보면 이제 95% 이상은 자이언트 스텝을 뭐 기정사실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라 증권까지 나와서 뭐 100bp 이제 1포인트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제 매파라는 인사들의 이제 강력한 발언들이 그 전에도 이어졌지만 오히려 더 힘을 얻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흔들림들이 투심으로 이제 가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한 4일 정도 이렇게 올랐던 거를 하루 만에 빼는 그런 이제 큰 폭의 폭락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지금은 약세장인데 그냥 저는 약세장 속에서 조금 어차피 맞고 있던 비를 좀 더 맞았다. 그냥 급락으로 이제 표현을 좀 저는 완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CPI 발표 전에도 잭슨홀 미팅 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FED 그 연준의 인사들께서도 계속 긴축 발언을 해놨기 때문에 뭐 누가 봐도 지겨워 그래 알았어 75bp 수용할게 이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예 매조지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딱 그렇게 결과는 자이언트를 우리는 9월에는 무조건 수용을 하고 확정을 하고 간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CPI 지수가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이렇게 흔들림을 갖지 않아도 될 거라고 봐요. 어차피 자이언트 스텝이 2번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2번을 했었고 이번에 이제 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CPI 지수가 자이언트 스텝 2번에 의해서 나온 결과들 이제 영향이 어떻게 됐는지를 보는 게 겨우 2개월, 3개월밖에 안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코로나 때 폭락이 나왔을 때도 연준은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하고 성급한 결정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때도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이거 이제 좀 돈을 풀어야겠구나라고 한 것처럼 어느 정도 연준도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된다면
최소한 3, 4개월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뭐 예상보다 우리가 야 이건 한 100을 예상했는데 한 90이 나오니까 충격이 실망감이 그러니까 기대감이 무너져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연준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가려면 어느 정도 확실한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CPI보다도 다음 그러니까 9월 거가 발표되는 시점, 10월 게 또 발표되는 시점 그게 아마 11월 이제 앞으로 다음 FOMC는 9월이 지나고 나서는 11월 첫 주더라고요. 첫날인데 그때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뭐 급할 건 연준이 없죠. 연준은 급할 게 없고요. 연준은 지속해서 긴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를 충분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그 추이를 좀 잘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급하게 움직인 건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뭐 뉴욕 연은의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 건 맞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는 그래서 물가가 더 둔화될 수 있겠다. 실제로 2개월 연속 둔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간밤 지표로도 2개월 연속 둔화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를 채우지 못했다는 거죠. 예상보다 덜 물가가 내려갔다는 점. 그리고 또 금리 인하를 어느 시점에는 좀 하지 않을까 이런 깊숙이국을 마시던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금리 인상을 좀 더 가속화할 수도 있겠다라는 스탠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뭐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제가 보내드린 자료를 좀 볼까요? 패드워치를 제가 직접 따왔는데요. 패드워치 보시면 전문가님 간밤에 이제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66%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1%포인트. 그러니까 현재 2.25에서 2.5인데 3.25에서 3.5까지 1%포인트 9월 FMC에서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30% 넘게 올라왔어요. 저게 그래프는 좀 비슷하지만 저게 원래 50, 이게 75였던 거니까 1이 이제 된 거죠, 100이. 예, 그렇습니다. 11월 연준 FMC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예. 그때는 어느 정도 예상치로 가져가야 할까요? 저는 왜 이제 11월을 중요시하냐면 이제 제가 이제 바랬던 거, 저도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제 좀 바랬고 제가 다른 프로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뭐 강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한테 남아 있는 게 연준의 위원들도 뭐 기정사실화 이제 말씀을 해놓고 150을 갖고 이제 이 뭐 숫자 노름 같은 거지만 75를 9월에 했으면은 나머지가 이제 75, 두 번의 75를 갖고 하는 거니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 37.5, 37.5가 아니라 50, 25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면서 CPI들 그다음에 뭐 인플레 이런 것들이 다 좀 둔화되고 눌러지면은 시장 참여자인 우리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좀 기대대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돼 버렸어요. 네. 그렇게 됐어도 이제 11월이 저는 중요하다고 봤던 거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75bp를 갖고 이제 두 번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벌써 뭐 100bp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게 4%는 안 넘을 거라고 이제 많이 이제 컨센서스 그렇게 좀 모여졌었거든요. 올해 안에. 예. 근데 이제 75가 남아버리면 그러니까 9월에 75를 하고 75가 남아버리면 선택지가 되게 애매해져요. 그 75를 이번에 하고도 둔화된다면 11월에 부담이 생기니까 11월에도 75를 하는 순간 바로 그냥 12월에도 뭐 50이든 25든 하게 돼서 4%를 넘어가는 부담이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전까지 다른 이제 9월이나 10월이나 CPI들이 좋게 좀 나와서 그때 11월에는 최소 50 정도로 빅스텝으로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11월 FOMC와 CPI 발표하는 것들이 다 같이 상당히 좀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2번 됐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물가가 둔화되긴 했지만 기대만큼 둔화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네. 예, 과연 물가 그리고 또 금리의 보폭 수준 어느 정도로 맞춰질지 일단은 9월 75bp 기정사실화 해주셨고 11월은
75가 될지 50이 될지. 네, 50이 되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앞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물가는 둔화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좀 간과하는 게 하나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물가가 너무 오른 것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경제적인 그 규모도 감소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그 힘도 좀 같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은 또 견조하게 예상보다는 잘 나온다고 또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감소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번에 75를 하고 그 11월에도 50을 할 때 그 고용 지표나 물가가 좀 둔화되는 게 그래도 기대보다는 느려도 어느 정도 흐름이 보인다면 나머지에 대한 부담은 25로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좀 네.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1.75 지금 현재 수준에서 올라가게 되니까 딱 4% 정도 맞출 수 있는 그 연말의 금리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가 2.5% 수준의 금리인데 4%까지 꽤나 느낌이 멀어 보여요.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 현재 유례 없는 킹달러 시대라고 하는데요. 달러 강세 압력은 앞으로 좀 더 심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심화될 것이라 보고 있고 이미 그 심화가 된 게 반영이 이미 또 돼버렸죠.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이제 돼버렸는데 앞으로도 달러는 조금 더 강세는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라는 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시장의 변수 다양한 리스크들이 있을 거예요. 뭐 여러 리스크들이 있는데 물가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금리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러시아 관련 이슈가 조금 그 달러 강세를 심화되는 것들을 누그러뜨려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마침 저희가 지금 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뭐 이게 확인은 아직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서 종목들이 반응이 나오는데 푸틴의 사임서를 요구하는 러시아에서 그런 소식이 지금 전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뭐 러시아 의원들이 이게 시의원인지 실제 뭐 힘 있는 국회의원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좀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출구 전략이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면 그게 그런 이슈들이 달러의 강세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해결 기미를 보이게 된다면 그 에너지 관련 유럽의 에너지 문제들도 좀 완화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달러도 좀 지금 올라가는 이 강한 달러들이 멈추지 않을까. 뭐 조정이라고 표현하긴 좀 뭐하지만 조정을 거치고 차근차근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우려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앵커님도 우리 세대, 우리 MZ 세대에서 하던 말로 하면 우리 달러 대부분 얼마야? 이러면 1200이라고 머릿속에 딱 있었어요. 근데 예전같이 달러 저는 1,100원이요. 네, 그러세요? 제 머릿속에 달러는 1,100원 더 젊으시네요. 네. 네, 근데 저는 1,200이었는데 예. 이제는 그런 1,200이라는 고정관념, 뭐 1,100이라는 관념이 없어지고 1,300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은 또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저점이 올라가듯이 달러의 저점도 올라가서 1,300이 안정적인 달러로 인식이 될까봐 걱정되는 게. 그건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 경제? 우리가 금리도 높아지는 거를 감수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좀 다시 생길 수 있는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출 경쟁력에 의해서 보면 대신 이제 또 문제점은 물가가 올랐으니까 수입 원자재들에 대한 부담이 있겠는데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온 김에 잠깐 좀 하자면 엔화에 관련된 것도 좀 다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엔화를 사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엔화가 지금 그 엔화 달러엔 지수가 144 하더라고요. 제가 일전에 어디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엔화는 125 정도가 되고 우리나라한테 그 정도 돼야지 우리나라 수출 경쟁이 좀 좋은데 엔화가 싸지면 뭐 저는 우리나라를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좋아하지만 일본 거 쓸래 좋은 제품이 있는데 일본 거 쓸래 한국 거 쓸래 하면 정교하고 이미 검증이 된 일본 거를 먼저 선택하는 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 거 쓸래 우리 거 쓸래 우리 거 쓰듯이 그러니까 엔화가 너무 좀 싸지는 효과가 생기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걱정이 좀 있어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킹달러 이것에 영향을 주는 게 연준 긴축뿐만 아니라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슈와 관련해서
킹탈러의 압력이 좀 완화될 수도 있겠지만 뉴 노멀, 새로운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1,200원 선 위에서 1,300원 선에서 어떤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이것의 파급력에 대해서도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채팅창에서 지금 하늘무사님께서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코로나 국면의 과도한 유동성 공급일까요?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지 부족일까요? 전쟁일까요? 이 모든 것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모든 것이죠, 뭐. 모든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악재들은 다 알아요. 인플레이션, 뭐 금리, 그다음에 뭐 환율 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관계에서 나오는 리스크. 그게 이제 발생이 이제 터져버린 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지만 또 미중 갈등도 있는 거고요. 또 대만하고 중국이 되는 거, 우리하고 북한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사우디하고 미국하고의 관계도 좀 약간 껄끄러지는 관계들, 네. 다양한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뭐 촉발을 시켜놓은, 이게 불씨를 딱 갖다 붙여놓은 거는 뭐 푸틴 아닐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트리거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것들의 어떤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패권 다툼이 일어나고 전 세계가 서로 블록화되고 갈라지는 경제 블록화가 일어납니다. 주목하고 있는 하반기 경제 이벤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FOMC 11월에 FOMC 네. 하고 그다음에 예. 이제 계속 발표될 CPI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뭐 연말로 가게 되면 가도 뭐 FOMC 뭐든지 FOMC.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 제목하고도 잘 어울리게 계속 시작되고 이어지는 FOMC 게임 1, 2가 계속 앞으로 한 두어 번은 남아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이벤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중간중간에 우리들이 이런 시장에서도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벤트들 몇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테슬라 AI 데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다음 달에 뭐 메타에서 뭔가 신제품 발표하는 이런 것들, 작은 이벤트들까지, 그것도 뭐 네. 경제적인 이벤트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에 남아있는 9월, 11월, 12월의 FOMC, 그리고 22의 통화정책회의, CPI 발표, 더욱더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표고요. 뿐만 아니라 테슬라 AI 데이, 애플과 메타의 신제품, 과연 시장에 또 어떤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을지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잠깐만 한번 제가 또 따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금리 한번 볼까요? 예, 미국, 우리나라, 유럽 순으로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지금이 금리 인상의 초입 단계다. 앞으로 더 얼마나 올릴지를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서서히 좀 나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한 수준이고요. 2.5. 그리고 유로존 같은 경우는 9월에 75bp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1.25%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고물가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하고 이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배경 알아볼까요? 먼저 배경이라는 걸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뭐 경기 하강의 주요 원인은 이제 무엇보다 그냥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의 이 둔화라고 뭐 꼽을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한은에서 뭐 인터뷰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은 아까도 댓글창에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다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국은행이 연휴 전에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뭐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뭐가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그걸 포인트를 잡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좀 성장이 둔화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배경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공급 차질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좀 다소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되니까 당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달러가 오르는 것들, 이 강달러도 상당히 그런 배경의 원인으로 작용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불안 요소들이 다 같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8일에 국회에 제출한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 안의 내용에서 물가에 대한 진단이 좀 눈에 띕니다. 유가 전망이나 기저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물가 오름세가 하반기에 정점이 나올 수 있겠지만, 하반기 정점을 예상하고 있지만
상방 리스크가 작지 않아서 정점이 지연되거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율, 또 임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가 하강할 수 있다는 게 부담인 거잖아요. 네.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일단은 뭐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하강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뭐 우리 사는 게 다 밑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성장을 계속 어차피 이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할 때는 다 성장을 해서 올라가는 건데 그게 그냥 꼬꾸라진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됐는데 여기서는 2%, 여기서는 뭐 4% 이렇게 가야 되는 수준에서 그걸 못 가기 때문에 둔하고 침체고 지난 뭐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뭐 이런 식으로 하강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하강은 그래도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오랜 침체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침체로요? 네, 침체가 차라리 오래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주식으로 표현하자면 박스 구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경기가 안 좋고 이거를 소화하고 극복하는 과정은 솔직히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거든요. 아마 올해 말이 되면 주가 지수가 뭐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갑니까? 아니면 안 올라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아마 지금 체감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빠르게. 근데 올해가 지나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려되는 게 내년이 되게 좀 힘든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하강이 안 되길 바라는 거죠. 하강이 되면은 더더욱 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뭐 주택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일단은 어느 정도 미국에서 이런 강달러나 이런 인플레 그런 것들이 다 완화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서야 뭐 좀 고통이 지나가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이 결국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긴축 태풍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또 현금 확보 전략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도 나옵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뭐 유동화해서 현금을 쌓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데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선제 대응을 하는 이 현금화를 하는 거는 이런 시장에서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이제 좀 보면은 뭐 한진그룹 같은 경우는 제주도 카로텔 팔아서 뭐 현금 한 1,000억 정도 네. 그리고 뭐 다른 자산을 또 팔아갖고도 한 1조 원 정도 자금 확보한다고 말씀을 이제 발표를 했었고 SK그룹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뭐 투자한 회사의 지분을 이제 팔아서 현금화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니콜라나 로시드나 전부 뭐 니콜라 같은 경우는 신주 발행해서 한 4억 달러 정도 그리고 뭐 로시드도 3년간 80억 달러면 엄청 큰 돈인데 신주 발행을 해서 현금을 확보한다고 하고 있고 네, 근데 이렇게 현금을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부동산이나 뭐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 그 방어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대신 신주를 발행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게 되면은 네. 주가가 좀 희석이 되잖아요. 주주 가치가. 그렇게 되면 이제 주가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도 영향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증시 전체까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그 회사의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하락을 면치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오랜 동안 뭐 침체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소프트뱅크도 손실을 본 것 때문에 뭐 10몇 조 손실 본 것 때문에 그 알리바바 지분을 팔아서 한 40조 가까이 확보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현금 확보를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하면 현금 확보한 것 같고 경기가 그래도 좀 안 좋고 하강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현금을 갖고 있던 거를 인수합병하는 데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아마존 정도 외에는. 그렇다면은 기업들이 지금 현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은 부담스러운 영향이 시장에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로봇 기업을 인수했었죠. 네, 그리고 뭐 헬스케어도 그렇고. 헬스케어 쪽도 그렇고요. 청소기랑 헬스케어죠. 네, 네. 로봇 청소기와 헬스케어 쪽으로 인수합병 관심을 드러냅니다. 아마존 행보였고요. 태조 이방원 강세 이어질까요?
제가 어제 이제 앵커님하고 하는 프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조하고 방 빼는 네, 네 조선하고 방산은 빼고 태양광 오늘도 태양광 좀 어제 말씀하신 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것도 있고 2차 전지하고 원전 아직 제대로 아직 뭔가 시세가 나오지를 않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정도가 먼저 이제 좀 주도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고요. 강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대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이 좀 붙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은 주도를 하길 또 바라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좀 안 좋을 때는 뭔가 삼성전자가 지금 좀 부진하잖아요. 시장을 주도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모여서라도 한 섹터는 아니지만 이 모여서라도 시장을 좀 이끄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태조 이방원 중에서 태이원 해서 태양광, 2차 전지, 원자력, 신재생, 친환경 쪽 섹터 관심 있게 계속 시장에서 볼 것이라고 예상해 주셨네요. 8월 같은 경우는 전략으로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 섹터 관심 가지자는 의견 주셨는데 또 남아있는 하반기 투자할 섹터는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네, 8월에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 로봇이 먼저 움직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은 어느 정도 1차 시세가 나온 상태에서 조정을 거쳤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어제, 오늘 계속 강세. 오늘 같은 시장 하락에서도 좀 강세입니다. 그래서 로봇,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렇게 같이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 로봇이 움직이면 자율주행도 따라서 붙을 수 있다고 봅니다. 로봇이 혼자 자기가 뭐 갈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하고도 그럼 같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메타버스를 이제 후반기라기보다 거의 하반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제 거의 이제 올해가 끝나가는데, 네. 메타버스를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애플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지금 XR 기기를 뭐 출시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메타버스 플랫폼을 좀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있고 기기를 만드는 기술이 좀 뛰어난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메타버스는 한번 시세를 크게 파도를 한번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 파도가 잠잠해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글로벌 공룡들이 메타버스 관련돼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가 장비를 먼저 출시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 솔직히 너무 비싸고 대중화되진 않았는데 지금의 점유율이 퍼센트를 치면 거의 한 7, 80%를 메타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선도해서 계속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메타버스도 관심을 같이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메타버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시각이신데요. 메타버스 관련주 아직 안 꼽아보신 분들, 파악이 안 되신 분들은 잘 파악을 해보시고 또 시세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와 주었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떠나셨대요. 이 투자자 고객 예탁금을 봐도 연 저점을 기록하는 52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연초 70조에서. 지금 투자하실 그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유효한 전략은 뭐가 될까요? 네, 이것도 이제 어제 시장과 오늘 시장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계속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오후 다르고 이런 시장이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도 시장이 개파락을 시작해서 이제 안 좋을 거라고 다들 낙담하고 또 선물 매도 계약도 아침에 8,000 계약이 나와버렸는데 또 제가 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한 1,500 계약 정도 수준으로 많이 또 회복되고 이게 엄청 변동성이 좀 심합니다.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개인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종목 하나에 뭐 사랑을 하지 말고 좀 짧은 대응, 그러니까 내 시간을 시장에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전략을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뭐 삼성전자 사서 1년, 2년, 3년 기다릴 수 있으면 그거는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제가 감히 좀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은 중장기 정도 종목을 볼 필요는 볼 시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악재가 이렇게 좀 하락장에서 약세장 이런 시장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호재에는 둔감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서 바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 시간을 시장에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종목은 조금
뭐 우리 앵커님이 유행어를 만드신 줄챙 이것처럼 마음에 드시나 봐요. 수익이 날 때는 챙기셔야 네. 됩니다. 예. 그런 전략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먼저 우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급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 주식 하는 분들이 대부분들이 너무 서두릅니다. 네, 천천히 뭐 그냥 세워라 나몰라라 하고 이렇게 대응하시라는 게 아니라 눈은 빠르게 시장을 보되 한 템포 살짝 한 번 더 쉬고 대응하고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땐 빠르게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내 시간을 장기 투자하시는 게 진정한 장기 투자자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있었던 201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박스권 장세가 생각이 나는데요. 박스권이 얼마나 길어질지 그리고 악재보다 민감한 시장 분위기라는 점을 항상 좀 기억하면서 당분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딱 머릿속에 탑재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괜히 생각 바꾸셨다가 오늘 네.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저도 뭐 투자 전략이 자주 바뀌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뭐 인간관계를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는 변덕이 심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시장은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매일매일 뭐 쉽게 표현을 하자면 한 2,500개 되는 2,500명의 손님이 내 가게를 매일매일 다른 얼굴로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시장을 바둑 훈수하듯이 봐도 괜찮다. 그렇게 관망하자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 네. 이걸로 좀 마무리할게요.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축구 좋아하세요? 야구 좋아하세요? 근데 야구나 축구 누가 제일 잘합니까? 호날두, 메시, 손흥민, 박찬호 아니죠. 네, 테레비를 보면서 야 그거밖에 못해? 이러는 시청자들이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슬럼프가 생겼다면 또는 지금 시장이 어렵다면 잠깐 관망하듯이 이렇게 나몰라라 하고 노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면서 훈수 두듯이 한번 해보시면 뭔가 보일 거예요. 자기만의 그 투자 마인드도 그때 다시 리셋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잠깐의 멈춤이라고 해서 너무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시야를 한번 리프레시 이렇게 한다고 리셋한다고 영어 짧으니까 이상한 단어가 나오네요. 네, 뭐 둘 다 맞는 거지만 리셋을 새로운 기분으로 리셋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시장 너무 지금 뭐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나가고 나면 지금이 제일 좋았던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때 잠깐 쉬면서 전략을 다시 수정하는 게 항상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장은 제가 주식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항상 100%는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당연한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거의 100%에 가깝게 역사적으로 자신 있게 결과를 말씀드린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은 항상 우상향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일상을 보내면서 장수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셋하고 생존 전략을 잘 세우시고요. 연말까지 볼 섹터에 대해서도 메타버스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수요일장 낙폭 축소 시장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